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따뜻한 방송, 마드송의 마음 드라마, 그리고 힐링북 리더 마드송입니다. 오늘은 제 오디오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함께 올리려고 첫 소개가 길었습니다. 오늘 저는 게리 바이너척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게리 바이너척은 크러싱잇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 저자로 SNS를 통해 매일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3,4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팟캐스트인 게리비 오디오 익스피리언스는 전 세계 팟캐스트 순위 상위에 올라 있다고 해요. 실은 제가 유튜브와 오디오 채널, 인스타그램을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게리 덕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2020년 3월에 크러싱잇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 책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떤 콘텐츠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콘텐츠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튜브는 뭔가 완벽히 갖추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도 배우는 과정 그 자체도 콘텐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현재 유튜브 채널은 아니지만 그 앞에 예전 채널에서 배우는 과정들을 올려보기도 했었어요. 그때 조금씩 시도해봤던 것들이 도움이 되어서 현재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좀 더 꾸준히 올릴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과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5가지 조언을 알려주는 게리 바이너척은 전 세계에서 브랜딩과 SNS 마케팅으로 인플루언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플루언서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해요. 2020년 크러싱잇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읽을 때만 해도 1200만 팔로워였는데 2022년 현재 2년도 안 돼서 3,400만 명의 팔로워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제가 2021년부터 들었던 NFT로 게리 바이너척은 3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번 NFT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NFT 사용 설명서를 읽으며 암호화폐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고 오픈시 계정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는데 역시 게리는 미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받아들여서 부로 연결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비즈니스 업계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5번에 걸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가 중 한 명이 바로 게리 바이너척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프롤로그, 성공과 행복을 위한 12가지 원칙 부족한 반쪽 2분의 1 중 일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5가지 조언 중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때에 대한 조언을 제 경험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이 책에서 공감이나 친절을 비롯해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12가지 원칙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 외 반쪽이 더 있다. 사업과 언뜻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한 달, 2달, 그리고 1년, 2년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이 12가지 원칙들은 당신의 성장에 더욱 기여하게 되고 결과는 빛을 발할 것이다. 어떤 효과일지 처음엔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선 개인과 조직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지나친 경쟁에 의한 파벌과 사내 정치가 없어지면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목표는 더 빨리 달성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특히 대기업의 경우 3개월, 즉 90일 단위로 계획과 목표가 설정된다. 이는 회사의 결산과 사업보고서 신고가 분기별로 실적 평가를 받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10년, 20년, 심지어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단기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감성 지능이 필수 요소가 아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오만해져서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는 경우 리더들은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도 대부분 눈을 감는다.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구성원의 명백한 잘못과 부족한 공감 능력, 감성 지능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의 비즈니스 세계는 이런 흑백 논리로 가득했다. 당시에는 감성적인 능력인 소프트 스킬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주류 비즈니스 사회에서 이런 특징들이 강조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다. 비즈니스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로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나 또한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인간성이 성공의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직책이 높더라도 의견이 다르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나 웃으며 친절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하고 있는 부와 성공을 위한 12가지 원칙은 바로 나의 성공의 밑받침이 되어준 것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을 관찰하며 배운 감사, 자기인식, 책임감, 긍정, 공감, 친절함, 끈기, 호기심, 인내심, 확신, 겸손, 그리고 야망이 그것이다. 나머지 2분의 1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잠시 후 설명하겠다. 성과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 스킬들을 먼저 익혀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익히고 난 후 따라와도 충분하다. 그 외 수십 가지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겠지만 나는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이 12가지의 원칙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터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안, 식당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이다. 나는 이 책의 파트 1에서 부와 성공을 위한 12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사업의 비중은 매우 크지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비즈니스에 너무 초점을 두고 올인하는 것보다는 삶을 중시하고 두루두루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사업이라는 게임이 훨씬 더 쉽고 즐거워질 것이다. 돈이나 주식, 성장이나 발전보다 행복에 더 주안점을 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소중해지고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것이 된다. 성공한 사업가나 기업의 임원들이 자주 번아웃,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무기력증,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으로 나가떨어지는 원인도 이 사실과 관련이 깊지 않을까? 파트 2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언제든 만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해결책을 이 12가지 원칙과 연결해 풀어볼 것이다.
12가지 요소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하고 어떻게 이 재료들로 요리를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머리로는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하고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모쪼록 이 다양한 재료들을 능숙하게 요리할 줄 아는 셰프가 되어야 한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2분의 1. 친절한 솔직함. 온전한 나를 만들기 위한 나의 부족한 반쪽. 미리 밝히는 나의 2분의 1. 인내와 야망, 감사와 책임, 공감과 확신. 나는 항상 이런 특성들을 혼합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나는 친절함과 솔직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소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싫어. 그럴 만한 상황에서도 내색을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는 걸 느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하고도 너무 당당한 모습이 일상이 된 것이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능사는 아닌데 이른바 친절한 솔직함이 내게 너무 부족했던 것이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리더가 정확한 피드백 없이 잘했다고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주니 직원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착각은 이상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찾아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업무상 꼭 필요한 비판적인 피드백도 외면하고 있었다. 나의 그런 태도는 직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대표가 솔직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일할 때 힘들었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으니 그런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했다. 솔직한 태도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주지 않은 건 명백한 나의 실수였다. 친절함과 솔직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사용했던 결과임을 자인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오랫동안 솔직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야말로 최고의 친절이다. 만약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솔직했다면 나는 지금 훨씬 나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여럿 생각난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실패나 불행은 내가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 친절한 솔직함을 아직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나의 반쪽이라고 부른다. 아무리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약점이나 빈틈을 스스로 인지한다는 사실 자체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반쪽으로 인해 아직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반쪽은 나에게 나머지 12가지 원칙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준다. 친절한 솔직함이 아직 부족하므로 나는 나머지 12가지 원칙을 확실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 여러분도 각자의 부족한 부분, 즉 자신만의 반쪽을 발견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켜 온전한 하나로 만들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큰 자신감을 얻기 바란다. 이것이 내가 12가지 원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나의 2분의 1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6.
친절함, 다정하고 너그럽고 사려 깊은 사람의 자질. 아버지의 사업체인 와인 라이브러리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25만 달러, 약 3억 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사실이 들통났다.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믿고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생각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에게 무례하게 짝이 없었던 동료나 또 사업과 관련해 내 뒤통수를 크게 치고 사라졌다가 2년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난 사람에게도 나는 친절했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어쩌겠는가? 나와 친하게 지냈던 한 직원이 어마어마한 양의 와인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망치로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분명 내가 들어오면서 바뀐 일터의 분위기, 즉 직원들과의 과도한 친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나를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내가 오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이다. 그보다 나는 그가 왜 그랬는지가 더 궁금했다. 그는 지금 괜찮은가? 왜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그 직원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았고 그걸 잊으려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나는 그를 향한 연민과 함께 한편으로는 감사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 비하면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평탄하게 살아온 편이었다. 그러니 약물에 중독될 일도 남의 물건을 훔칠 일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곤란에 처한 그 사람을 무조건 외면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나의 이해와는 별도로 그는 당연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것이 순리이니까.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라도 솔직함과 함께 친절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꼬인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될 확률이 높다. 설령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결같이 친절한 자세로 나오는 상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친절함을 보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 상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곤혹스러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일수록 친절함이라는 이 요소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너무 공감한 나머지 친절을 계속 베풀기만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의 처리가 엄중한 상황에서는 솔직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데 너무 친절하게만 접근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결과가 잘못되면 모든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을 속였다고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받을 수도 있다. 친절함과 솔직함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사실을 감추고 계속 친절하게만 군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솔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자세로 계속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외로운 노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나의 2분의 1인 친절한 솔직함을 쉽게 풀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비즈니스상의 만남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마음을 먼저 주는 타입이다 보니 종종 문제가 발생했다. 또 나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 싫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솔직함이라는 단어 앞에 친절함을 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방식도 약의 성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사는 의학 지식이나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기분을 잘 살피고 편하게 대해주는 의사이다. 그런 의사라면 포도맛 젤리를 약이라고 주어도 기분 좋게 받아 먹는 것은 물론 아픈 주사도 얼마든지 웃으며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웃으며 맞는 주사의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솔직함을 핑계로 친절함을 버리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다. 이 세상은 농담으로라도 친절을 삶의 가장 큰 덕목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사업에 있어서도 그다지 강점으로 여기지 않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친절함의 중요성에 대해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하고 싶다. 결국 친절함이 답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효과를 함께 지켜보고 싶다. 나의 돈과 시간을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해보자.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라. 나도 꼭 도전해보겠다.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쾌척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것이다. 금전적인 기분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시간이다. 다만 이때 친절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원칙 중 친절한 솔직함과 친절함을 읽어드린 이유는 저도 게리처럼 친절한 솔직함이 부족한 것 같아서입니다. 친절함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친절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모임을 운영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질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제 마음에서 우러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조언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상담이나 코칭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외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요즘 저는 5 예비 작가님들과 함께 책쓰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퇴고를 위해 2차 합평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 합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서로의 나은 글을 위해 상대의 마음보다 글에 집중을 하다 보니 작가의 의도를 묻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읽은 친절한 의사처럼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고 편하게 대해주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MKYU 북클럽 미라클 러브미 타임에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일적인 부분에서 친절하게 말하면 솔직한 피드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일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하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함께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솔직한 피드백을 하더라도 저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칭찬과 솔직한 피드백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너부미 작가님들 듣고 계시죠? 다음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중 겸손입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11.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낮은 태도. 나는 사실 이 뜻풀이를 싫어한다. 남을 존중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겸손이 왜 자신에 대한 낮은 태도란 말인가?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야망 또한 크지만 그 야망에 취하지는 않는다. 무언가에 너무 취해 있는 건 보기에도 좋지 않다. 프린스나 데이비드 보이 같은 전설적인 스타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은 애도에 잠기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다. 물론 팬이나 추종자들에게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숙여 애도하고는 자신의 길을 간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 늘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아무리 많은 칭송이 쏟아져도 나는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다거나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늘 긍정적인 평판을 얻고 존경받고 싶다면 겸손은 필수 조건이다. 특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경우는 겸손함 없이 성공을 지속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물론 조직이나 구성원에 따라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신만만한 리더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리더들은 결국 마지막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면에서 나는 겸손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품위 있는 매력 중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최고라 여기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꼭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말이다. 겸손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잠시 미묘한 기분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그 사람과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의 성공은 재고해 봐야 한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 나는 가끔 혼자 이 질문을 해본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생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도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인할 수 있을까? 아무리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해도 그게 성공을 뜻하는 게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함께 기뻐하지 않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성공은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실패한 삶이다. 나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공개하는 콘텐츠 중에서 겸손은 가장 까다로운 것 중 하나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이유가 내가 오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겸손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걸까? 평소 열정적인 나의 모습에서 겸손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내가 SNS에 올리는 콘텐츠를 보면 사람들은 더욱 오해하기 쉽다. 경쟁심을 조장하는 듯한 공격적인 말투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꽤 많다. 나는 누군가와 경쟁할 때에는 무섭게 집중하지만 지는 순간 겸손해진다.
내가 졌다는 사실과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인다. 승리만을 목표로 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경쟁에 집중하는 것은 그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오래도록 상심에 빠지지 않는다. 겸손은 안전함과 함께 유연성을 선사한다. 겸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더 작은 평수의 아파트나 집으로 옮기면 된다. 그보다 더 비상 상황이라면 산이나 시골로 가서 컨테이너 집에서 살 수도 있다. 농담이 아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웃는 얼굴로 동네를 산책하다 만난 이웃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살펴서 갚아주면 된다. 나는 얼마든지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살림이 줄어들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깊은 나락으로 이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상관인가? 실망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재기하여 그 믿음을 회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기일전하면 되는 것이다. 희망을 가졌던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나는 맨 먼저 왜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그런 후 책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진다. 나의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오판이나 방심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로 내가 할 일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첫 발자국을 잘 떼기만 해도 새로운 가능성의 빛이 보이게 마련이다. 감사와 긍정과 공감과 인내심 등 나의 모든 장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든 무기를 장착하여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나는 12가지와 2분의 1의 원칙을 섞어 최대한 활용한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당황하지만 않으면 답이 나온다. 이때 겸손은 다른 요소들을 이끌어 최상의 상황을 만드는 1등 공신이다. 여기서 경제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말이 쉽지 연봉 1억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나 삭감되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마저의 수입도 여의치 않다면 집과 차를 작은 것으로 바꾸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사람은 내공이 드러난다. 소비를 더 줄일 의향이 있고 그럴 자신이 있으면 당당해진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겁만 먹지 않으면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나만의 개성을 내세운 유튜브 채널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장 핫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잘 살펴보면 작은 길이 보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더 쉽다. 과장하거나 흉내내지 않고 작고 알찬 채널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 만약 개인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욕심이 앞서 내용은 부실한데 과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콘텐츠는 식상함만 안긴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겸손은
욕심을 모두 버려 맑고 차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눈에 띌까 싶겠지만 사진 한 장에도 짧은 글에도 그대로 드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예쁘고 화려한 것, 비싼 것, 새로운 것만 줬다 보면 결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이 생긴다. 분명 신경이 쓰이는 문제들인데 안이하게 미루고만 있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불성실하고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을 눈치만 보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겸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리더로서 무책임한 것이다. 문제가 분명한 것은 집어내어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으로나 팀의 분위기로나 꼭 필요하다. 내 선택과 행동의 중심은 겸손함이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내가 내린 결정들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NFT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NFT는 당연히 뒤로 밀려날 것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또한 겸손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겸손의 뜻은 세상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편안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옥스퍼드 영문사전보다 이게 더 정확한 뜻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5가지 조언 중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23번째.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때. 1년 중에 보통 1, 2주 정도는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런 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실망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지만 너무 센 직격탄을 맞으면 충격이 크다. 그런 날이면 나는 감사와 겸손, 끈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모두 동원한다. 감사함을 품으면 내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실 나는 내 가족의 건강이 가장 감사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그것에 견주면 지금 겪는 어려움은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절로 힘이 솟는다. 겸손함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상기시켜주고 마음을 다독여준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감사함과 겸손함은 내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끈기와 긍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가끔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 단절이 나의 삶에 균형을 잡아준다. 꾹 참고 계속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할머니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됐다. 슬픔을 참고 출근했다. 그런데 슬픔은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슬픔은 동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 업무 중에 직원들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동료의 중요한 질문을 귓등으로 흘려들어 그로 하여금 서운함을 품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 휴식을 취하거나 슬픔에 잠길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업무나 사업에 늘 열과 성을 다하는 건 좋은 자세이지만
가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쉬어가도 된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휴식이다. 한마디로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한 자신에게 너무 도취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허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다. 그날 하루에 너무 매달리지 않을 때 에너지와 여유가 생긴다. 어느 날 아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닷가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면 어떨까? 내가 없어도 하루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한 날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다.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루하루 눈앞의 작은 일이 너무 파묻히지 말고 전체적인 여정을 생각하라. 제가 35가지 조언 중 이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저의 상황에 이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라기보다는 여러 모임을 운영하면서 가끔 기운이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것이 감사와 끈기,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함을 하나 더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상기시켜주고 마음을 다독여준다.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되지 않고 나도 이 우주의 일부분일 뿐 세상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해 편안하게 이해하는 것, 제가 좀 더 새기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원칙과 조언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과 부족한 반쪽 2분의 1, 친절한 솔직함, 감사, 자기인식, 책임감, 긍정, 공감, 친절함, 끈기, 호기심, 인내심, 확신, 겸손, 야망은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어준 원칙이기도 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원칙과 조언을 찾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